안녕하세요. 가야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여러분, 정서행동 장애를 맡은 윤혜진입니다. 자, 벌써 4주차 3교시 수업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힘내서 인지주의적 모델과 생태학적 모델에 대해서 이번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지주의적 모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행동주의적 모델과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행동주의적 모델은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고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려고 했다면, 인지주의적 모델은 인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지 과정을 통해 행동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인지란 지각, 사고, 추론 등과 같은 정신적 활동을 말하며, 인지적 영역은 지적 과정 또는 고등 정신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지 모델은 인간의 행동을 개인의 신체적, 사회적 환경, 사고, 감정, 지각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 그리고 행동 자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볼 수 있고요. 또 부정적 사고를 부작용 행동의 원인으로 보고 자신의 지각과 신념을 변화시킴으로써 부작용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서행동 장애의 인지 모델을 학생의 장애의 인지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또 그에 맞는 효과적인 중재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주의적 모델은 이제 인지행동이라 불리는 인지 모델이 인지가 정서 및 행동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발생하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찾는 이론입니다. 인지 모델이 자극과 반응을 통해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어때요? 행동주의 모델의 한계를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서나 사고, 기대, 해석과 같은 정신적 처리 과정을 연구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고, 이러한 인지 모델은 20세기 중반 이후에 다양한 영역에 발전을 하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정서행동장애 학생을 위한 인지적 접근법에 영향을 미쳐오고 있습니다. 자, 인지주의적 모델에서 바라보는 정서행동장애는 어떤 걸까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정서와 행동이 경험한 사건에 대한 해석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임상적인 개선은 사고의 변환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인지주의 심리학자들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사고, 신념, 기대, 태도에 주로 관심을 두고, 인지상해의 장애 과정은 심리적 장애를 유발하며 인지 변화를 통해 장애 행동을 개선하고 치유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인지주의적 모델은 정서 행동에 대한 외적 사상의 영향을 인정하고 있지만, 인간의 내적 과정이 장애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그렇게 가정한다는 점에서 심리 역동적 모델이나 신체 생리학적 모델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지주의적 모델에서는 외적 사상이 단일 요인으로 정서행동 장애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 사상에 대한 개인의 신념과 왜곡된 사고가 스스로 불행과 두려움을 만들어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인지행동에서 원인과 발달에 먼저 단기 인지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단기 인지 과정에서 먼저 기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행동은 직접적인 강화를 통해서 학습이 되기도 하겠지만 타인이 강화를 받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도 동일한 행동을 하면 강화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죠. 반두라는 이러한 기대를 결과 기대와 효율성 기대로 구분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결과 기대는 특정 행동이 특정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고, 효율성 기대는 특정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으로, 효율성 기대는 반응의 시도, 또 우리가 시도 후에 투자하는 노력, 난관에 직면할 때 노력의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효율성 기대입니다. 그런데 부정적 결과 기대와 우리가 부정적 효율성 기대에 대해서도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부정적 결과 기대와 부정적 효율성 기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불안과 공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불안이나 공포를 가진 사람이 어때요?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예상을 하는 거예요. 나 시험도 치기 전에 나 시험에서 떨어질 거야 하면서 막 두려움에 떨고 아프고 또 시험장에서 기절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이런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나 부정적 효율성 기대 때문에 반도라는 이러한 공포를 치유하기 위해서 따로 체계적 둔감법이나 모델링 그리고 자기 효율성 기대를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가는 무엇일까요? 평가는 뭔가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과 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감정하고 사정하는 일이 바로 평가입니다. 자기 평가가 또 의식적으로 행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예를 들어 청소를 끝내고 나서 오늘 내가 청소를 너무 잘해서 성실하게 잘한 것 같아.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게 자기 평가겠죠. 이게 보면 우리가 내가 실수를 한다고 해서 내가 무능력하고 슬프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적으로 계속 긍정적이고 잘하고 있다,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야지만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기 평가가 된다는 게 바로 자기 평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인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귀인은 이제 우리가 수행에 대한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건데요. 이런 결과의 원인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바로 우리 미래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결과에 대한 기인은 기대와 정서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기대와 정서가 합쳐져서 성취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기대와 기인이 복합되면서 뭐가 생길 수 있죠? 학습된 무력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발생한 학습된 무력감이 어떤 측면의 결손을 초래하게 될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가요? 오, 네. 예습을 하신 분들도 계시나 보네요. 네, 동기적인 측면과 인지적인 측면, 그리고 정서적인 측면의 결손을 초래하기도 하는데, 동기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제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결손으로 우리가 과제에 대한 주도적 반응이 되게 감소하게 되고 무관심이 되고 또 게으르게 되고 욕구 결여 등이 나타나면서 심지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과제도 어떻게 해요?
그냥 쉽게 포기하는 인내의 부족이 나타나는 게 동기적 측면이고요. 또 인지적 측면은 이제 뭐 학습된 무기력 상태가 계속되면서 이제 행동과 관련해서 결과가 변화될 수 있다고 인지하는 인지 능력 자체가 저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지적 능력의 저하가 의사결정 능력의 저하로 따르고 또 성공 가능성에 대한 지각 실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측면은 학습된 무기력 상태가 되면서 매사에 무관심하게 되고 또 자기 비하가 심하게 되고 낮은 자아 존중감 등의 같은 이러한 정서적 측면의 결손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무엇이 나타날까요? 우울증, 절망감, 또 고독감, 불면증, 또 뭐가 있죠? 사회 부정 등에 대한 증상도 나타나고 또 외향적으로 공격성, 분노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장기인지 과정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장기인지 과정은 신념과 같이 의식적인 인지를 지배한다고 가정하는 구성 개념이고 추론된 요인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A, B, C 모형에서 보면 선행사건, 신념, 후속 결과로 볼 수 있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심리적 장애가 비합리적 신념, 그러니까 뭐 단기적인 기대나 평가, 뭐 그런 귀인으로 형성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합리적 신념이 어때요? 자신과 사회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또 비합리적인 신념이 뭐죠? 타인과 사회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죠?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뭐 우리 REBT죠. 이 초점의 이런 학생의 신념이 비합리적인 것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인지 제구와 재구조화하는 그런 부분으로 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이는 것은 우리가 비합리적 신념, 그러니까 단기적인 기대나 평가, 뭐 귀인으로 형성되는 거를 이제 어떻게 중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에요. 이 기법은 교사나 치료사가 아동에게 이제 그의 자동적 사고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자동적 사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탐색하게 해서 합리적인 반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 인지적 중재 중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인지 결함과 인지 왜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인지 결함이 무엇일까요? 인지 결함의 관점에서는 필요한 인지 처리 과정의 부재 때문에 정서행동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 결함이 있는 아동이 자기 효능감이나 자기 확신, 자기 교수 등과 같은 초인지적 전략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정서장애 중 공격성, 충동성은 주로 인지 결함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또 인지 왜곡 같은 경우에는 왜곡된 이제 인지 처리 과정에서 정서행동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서행동 장애 중에서는 불안, 우울이 인지 왜곡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인지주의 모델에서 원인을 살펴봤고요. 이제 여기에 대한 평가와 중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평가에서 보면 우리가 자기보고식 질문지법, 사고 목록 기록법, 소리내어 생각하기법, 면담 등이 있고, 중재는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대인관계 문제 해결 기술, 자기관리안내, 교수, 점검평가, 인지전략 교수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먼저 자기보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기보고는 체크리스트, 평정척도, 질문지 등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나 세상, 미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 사고나 관련된 정보를 먼저 수집을 하고요. 또 자기보고에서는 어떻죠? 자기 행동과 정서에 대한 관찰자와 보고하는 보고자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관찰하고 기술하는데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또 이게 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판단자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반응을 왜곡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보고는 종합적인 평가의 일부분으로만 활용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사고 목록 기록법은 개방형 인지기법이에요. 이게 특정한 시간이나 활동을 하는 동안에 생각했던 모든 것을 목록화하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사고 목록은 기록된 반응들을 내용에 따라서 정적 사고와 또 부적 사고의 비율로 점수하면서 평가하고 또 심층 분석에서 개인이 보고한 사고나 개념, 이미지, 감정 등의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소리내어 생각하기는 이것도 특정 상황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는 개방형 인지기법이에요. 이것은 소리내어 생각하기는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모두 소리내어 말하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냐면 이제 학생에게 모의적인 상황을 제시를 하고 그 학생이 그 상황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계속 말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한 것을 녹음하고 그 내용을 부호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소리내어 말하기는 이제 우울증이나 내적인 갈등이 있는 문제의 요인을 연구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우리가 학업에도 사용하는 게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소리내어 말하면서 문제를 인식하고 풀면서 하게 되면 학생도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교사도 학생이 어느 부분에 틀렸는지 맞는지도 알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면담. 그 아동과 또는 가족과 그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면담을 통해서 또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주의 모델에서의 중재는 제일 먼저 대부분의 인지중재 모델은 인지주의의 중재는 모델링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모델링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 일반적인 교수 실행과 인지중재의 중요한 부분으로서만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관찰학습, 그죠? 그리고 대리효과를 사용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고 있죠? 교수 도구로서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모델링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모델링은 비디오 모델링과 역할극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비디오 모델링은 어떤 건가요? 학생이 비디오를 보면서
이제 그 습득한 인지가 어떤지를 하는데, 이것은 효과가 긍정적일 때도 있고 또 부정적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긍정적인 것을 생각을 하면 좋은 결과가 뒤따르지만, 또 그 나쁜 행동을 하는 걸 계속 보면서 또 그 부적절한 사고에 대해서 나쁜 결과가 뒤따를 수도 있다는 거죠. 대리 차별, 대리강 이런 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 이제 역할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교사랑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을 서로 역할을 바꿔서 하면서 행동에 대한 결과를 또 모델링하는 게 역할극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인지 결함에 대한 중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지 결함에 발생하는 문제 행동, 우리가 지도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 행동과 동등한 기능을 가진 대안적인 행동을 지도를 해야 돼요. 또 기술을 또 알려줘야겠죠? 대안적인 기술을 습득해야지 그런 적응 행동을 또 증가시킬 수 있겠죠. 그 안에 보면 인지전략 교수도 들어가 있어요. 인지전략 교수는 초인지적 지식과 자기조정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초인지적 지식은 이제 학습자가 학습에 영향을 주는 개인, 과제, 전략, 변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또 자기조정은 인지과정을 스스로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지 전략을 효율적으로 선택하고 관리하고 또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학습하는 동안에 학습 과정을 점검하고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초인지 전략 훈련에서 사용하는 자기 교수의 전략을 단계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교수는 자기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자기 교수 전략이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1단계는 인지적 모델링으로 먼저 교사가 큰 소리로 과제 수행의 단계를 말하면서 과제를 수행하는 시범을 보이고 학생이 이를 관찰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모델의 외연적 지도로 학생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1단계의 교사가 수행한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는데요. 이때 교사는 학생이 과제를 수행한 동안 큰 소리로 과제 수행 단계를 계속해서 말을 해줍니다. 3단계 아동의 외연적 자기교수는 학생이 큰 소리로 과제 수행 단계를 말하며 앞서 했던 같은 과제를 수행하고요. 교사는 학생의 수행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4단계 외연적 자기교수의 점진적 감소는 이제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과제 수행 단계를 속삭이며 과제를 수행하고, 교사는 학생의 수행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마지막 내면적 자기교수는 학생이 소리내지 않고 내적 언어를 사용하며 과제를 수행합니다. 이때 교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학생의 수행을 관찰하고 원할 때 피드백을 제공하면 되겠죠. 그리고 자기교수 훈련에서 우리 아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5단계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문제 정의와 문제 접근, 그리고 주의 집중과 자기 강화, 정답을 선택하고 또 문제 해결 직후에 대한 자기 평가와 실패에 대한 교정을 5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아동이 문제를 해결할 때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우리가 그 자기교수의 장점이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요? 아동이 우리가 지금 과제 수행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무엇이 증가하죠? 확신감이 증가하죠. 그리고 계속되는 사고 과정을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적극적인 점검을 할 수 있겠죠. 자율적이고 스스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이해관계를 통해서 아동이 수동적일까요? 적극적일까요? 적극적인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거겠죠. 또 훈련 방법을 오랫동안 우리가 유지하고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가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서행동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그들이 가진 이런 정서적 행동적 문제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인관계가 좋지 않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지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 문제 해결 과정을 학습시킬 수 있는 중재를 우리가 이제 알아볼 건데요. 이런 사회적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범위, 연령, 인지 능력의 수준을 먼저 한번 살펴보아야 되고요.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우리는 문제 해결 방법의 설정과 정의, 일반화, 의사결정, 또 수행 및 확인이라는 5단계로 우리가 사회적 문제 해결 전략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표는 이러한 5단계의 사회적 문제 해결 전략을 나타낸 표입니다. 1단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교사가 먼저 희망적인 해결 방법을 설정하고 또 학생으로 하여금 사회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로 교사가 생각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학생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 성급하게 행동하거나 포기하게 하기보다는 되게 깊은 사고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또한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학생에게 타인의 행동이나 비사회적인 신체적인 사고, 또 자신만의 사고와 같은 다양한 문제 요소들을 식별하는 방법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문제사항의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데, 이것은 학생이 문제 해결을 돕는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에서 변화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3단계에서는 교사가 문제정의 단계에서 설정한 변화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에게 어떻게 했죠? 대안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하죠. 여기서 우리가 더 나은 대안 방법을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또 대안적인 해결 방법의 평가 시기를 늦춰도 괜찮습니다. 4단계에서는 우리가 교사가 각 대안적인 방법의 결과를 고려해서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교사는 실제 상황에서 우리 학생이 그 각 대안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대안적인 방법이 문제 해결 방법으로 선택될 때까지 계속해서 3단계, 4단계 교수 과정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단계에서는 학생이 문제 상황이나 문제 해결 시도, 또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의 감정 및 사고, 그리고 전략 성과에 대한 정보를 기록을 해서 이것을 평가 때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만약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다시 시도하게 되고,
성공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에 맞는 강화를 제공해야 되겠죠. 인지 왜곡에 대한 중재는 이제 왜곡된 정보 처리를 수정하는 방법과 또 왜곡된 신념이나 귀인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왜곡된 정보 처리를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분노 대처 프로그램, 또 왜곡된 신념 및 귀인을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합리적인 정생도 치료와 귀인 재훈련 프로그램이 대표적입니다. 자기 교수 방법을 통해서 분노와 공격 행동을 자제하거나 조절하는 것을 학습하는 게 바로 분노 대처 프로그램이고요. 이런 분노 대처 프로그램은 목표 설정, 자기 대화, 분노 개념, 분노에 대한 대안 행동, 사회적 조망 수용, 분노 대처 실행에 대한 활성화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는 뭐죠? 우리가 많이 하고 있나요? 정서행동 장애 학생들이 보이는 문제행동과 또 부정적 정서 반응의 원인을 왜곡된 비합리적 신념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합리적인 정서행동 치료의 일반적인 목표가 뭐가 되는 거죠? 학생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꾸는 인지적 재구조화라는 것이 기본적인 신념이고, 우리가 REBT는 인간의 정서와 인지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에 가정하고 있습니다. 귀인 재훈련은 일상생활에서 이게 경험하는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학생이 생각하는 신념으로 수행에 대한 성공과 실패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가의 소재가 원인의 출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행동이나 결과의 원인이 개인의 내부에 있는 건가 아니면 외부에 있는 건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분류를 하는 게 귀인 재훈련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인지주의적 모델을 봤고요. 이제 따라서 우리가 생태학적 모델을 살펴볼 텐데요. 생태학 모델은 행동주의 모델이나 그러니까 행동장애, 즉 우리가 사회적 규범의 위반인 일탈의 근원이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생태학적 모델입니다. 이 생태학이라는 것 자체가 유기체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태학 모델에서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환경의 영향 내에 학생이 있게 되고 또 학생은 항상 환경의 영향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학적 모델에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생태학 모델은 어떤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을까요? 생태 심리학과 지역사회 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생태 심리학은 생물이나 생물군과 환경 간의 그런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생태학에 근거하여 우리가 인간을 둘러싼 생태를 지각의 장으로 보고 또 인간과 생태계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의 어떻죠? 능동적 변화를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생태 심리학은 어떤가요? 인간을 능동적으로 자신이 포함된 생태계로부터 자극을 주고받는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태학 모델은 학생을 우리가 다양한 사회나 물리적인 환경 그리고 또래, 성인과 또는 사회적인 이런 여러 가지 교류의 제공자
또 뭐 수혜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 체계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 문제 우리가 뭐 일탈이나 문제는 학생이 속한 환경 내에서 다른 사람과의 모든 상호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생태계 장애라고 보는 게 생태학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면 우리가 속한 생태계가 혼란스럽고 이러한 생태계에서 학생과 생태계 내 다른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중재는 그냥 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환경 수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화를 이루는 게 가장 큰 중점으로 두고 우리가 크게 장기적으로 본다면 학생이 속한 환경 내에서의 기능적인 이제 사회 구성의 역할이나 여러 가지 중재 내용이 확장된다는 것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학적 체계인데요. 우리 원인과 발달에서 가장 크게 보는 체계가 시간 체계, 거시, 외계체, 중계체, 미시 체계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우리가 그 개인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개인이 포함하고 있는 상황의 변화, 속성 간의 그런 상호 조절로 그런 조절의 과정 속에서 과학적으로 또 어떻게 해요? 연구하는 학문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크게 보는 게 제일 작게 보는 부분이 미시체계 그리고 중간, 외계, 거시체계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시체계 같은 경우에는 물리 및 사회적 환경 내에서 이제 개인이 직접 경험하는 활동이나 역할,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정이나 놀이터, 학교 이렇게 사람들이 면대면으로 마주하고 상호작용하는 상황이 미시체계에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뭐 부모가 자녀 교육에 무관심하다, 방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생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니까 정서행동 문제가 보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우리가 중간 체계는 이제 개인이 참여하는 환경들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개인이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미시체계가 아닌 상호작용으로서 우리가 학생이 부모와 교사 간의 뭐 상호작용 또 가정과 또래 간의 상호작용이 이제 이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특수교사는 뭘 할 수 있나요? 뭘 할 수 있죠? 가족 상담을 통해서 뭐 가족들과의 뭐 적절한 방법이나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외체계에는 뭐가 있죠? 일단은 개인이 직접적으로 참여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 보이는 뭐 부모의 직장, 뭐 형제의 학교, 지역사회 기관, 교회, 병원 이 정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거시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뭐 미시체계나 중간체계, 외체계 같은 하회체계를 범주를 아우르고 있는 뭐 문화적인, 정치적인, 대중적인, 법적인 부분을 보는 게 바로 거시체계이겠습니다. 자, 생태학적 이제 모델에서의 뭐 교육적인 우리가 원인과 이제는 뭐 진단평가 중재법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봤던 원인은 우리가 하나의 위험 요인이 문제 행동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 위험 요인이 상호 관련하여 영향을 끼친다는 거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진단평가는 진단평가에서는 보면 뭐 교실, 교수 유구 분석이라든지 행동 평장 프로파일, 교수 환경 척도, 기능적 행동 평가가 있고요. 중대에서는 이제 부모 참여 지원, 훈련 집단과 또 재통합, RE2D 프로젝트,
CASSP 모델, 랩 어라운드 서비스 등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평가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일단 학생에게 의미 있는 환경을 판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학생에 대한 환경 내에 다른 사람의 기대나 허용 한계를 포함하여 학생의 요구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학생이 속한 생태 환경에 성공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행동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를 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재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뭐 하나만 살펴보자면 먼저 랩 어라운드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랩 어라운드 모델은 심각한 정서 및 행동장애를 가진 아동의 문제를 누가요? 지역사회 전문가, 또 가족, 그리고 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공동 협력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IP 지금 왜 개별화 평가할 때 그런 평가 협력팀 구성하듯이 랩 어라운드에서도 이 아동의 필요한 전문가, 가족, 병원에 있는 여러 가지 아동에 필요한 모든 공유 협력이 돼서 이제 우리가 그 제일 중요한 가족에 대해서 또 그 아동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존중을 한 다음 팀적으로 또 자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 지역사회가 중심적으로 또 우리가 문화적으로도 합당한지, 개별화를 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강점을 중심적으로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과를 어떻게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서 실행을 하고 일반화시키는 게 바로 랩 어라운드 모델입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학교 차원에서 긍정적인 행동 지원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학교는 미시체계인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겠죠, 먼저. 그래서 우리는 예방을 한다는데 중점을 둡니다, 학교에서는. 그래서 문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발생하게 대한 하기 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원을 하고, 또 학교에서 어떻게 되죠? 환경이나 부분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학교에서 어떻게 변화를 이제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로 학교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행동 지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학교 차원에서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많이 중점을 두고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학교는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예방적인 접근인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가 중점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집중적이고 개별적인 중재 지원을 어떻게 연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우리가 의사결정을 위해서 많은 자료를 사용하는데 그 자료는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수집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문제행동에 대한 일관적인 후속 결과를 적용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시행한다는 데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어떤 이론적 관점에서 무엇이 쓰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총 5가지의 모델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한 가지의 모델에만 국한하게 되면 우리 정생동 장애 아동들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모든 모델에서 서로 상호 보완하여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중재와 평가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